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으나 이로 인해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코카서스의 바위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안녕, 베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과학자 오펜하이머 일대기입니다. 예고편, 현대판 다빈치, 맨해튼 프로젝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1904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버지 율리우스 오펜하이머는 17살에 기회의 땅 뉴욕에 이민 와서 패션 회사의 옷감을 분류하는 말단으로 취직하게 되는데, 기회를 잘 살려 20대 후반에는 회사의 공동대표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율리우스는 예술을 사랑해서 주말마다 뉴욕의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 유명 화가 엘라와 사랑에 빠졌으며 32세에 엘라와 결혼을 하여 오펜하이머를 낳게 됩니다. 성공한 부모님 덕분에 오펜하이머는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는 피카소, 고흐, 렘브란트, 세잔, 르누아르의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별장에서 승마와 요트놀이를 할 수 있었고, 아들이 원하면 부모님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한편 꼬마 오펜하이머는 암석 수집과 블록 쌓기가 취미였는데, 12살에는 뉴욕의 유명한 지질학자들과 편지를 주고받다가 뉴욕 광물학회에 초청연사로 서게 됩니다. 그때까지 학회에서는 오펜하이머의 나이를 몰랐기에 꼬마 광물학자의 등장에 학회는 환호성으로 난리가 났으며, 부모님은 내 아들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천재 아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으니 부모님 평생 이만한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유대 계열의 에티컬 컬처 스쿨에 입학했는데, 천재의 관심사는 암석 수집에서 화학, 물리학, 문학으로 이어집니다. 플라톤과 호메로스는 그리스어로, 베르길리우스와 카이사르는 라틴어로 읽을 수 있었죠. 학교에서 1등은 기본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사색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온실 속의 아들을 여름 캠프에 보내줍니다. 하지만 짓궂은 친구들은 오펜하이머를 발가벗긴 채 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밤새 냉동창고에 가두어 버렸으니, 더글로리한 편쯤은 탄생할 분위기였지만 놀랍게도 이를 묵묵히 견뎌냅니다. 자존심이었죠. 오펜하이머는 17살에 에티컬 컬처 스쿨을 졸업하고 이듬해 담임이었던 스미스 샘과 미국 남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펜하이머는 일행들과 말을 타고 뉴멕시코의 장엄한 협곡 로스앨러모스에 도착하는데, 어메이징! 심장이 터질 듯한 첫사랑 같은 풍광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이곳에 자주 오리라 마음먹습니다. 같은 해 9월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대에 입학합니다.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콧날, 파란 눈동자를 가진 키 178cm의 호리호리한 오펜하이머는 딱 봐도 공부만 할 것 같은 미소년이었죠. 그는 철학, 문학, 영어, 미적분학, 역사, 화학, 건축학, 고전에 관심이 많아 다방면의 책을 공부했으며 한때 시인이나 화가를 꿈꾸기도 합니다. 독서량과 학습 능력이 워낙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박학다식, 웬만한 분야는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고, 동료들은 그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뭘 전공해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화학 전공으로 하버드를 3년 만에 최우등 졸업하고 내친 김에 물리학도 접수하기 위해 유럽으로 유학을 준비합니다. 아니, 미국에서 유럽으로? 당시만 해도 미국은 물리학의 변방이었으며 유럽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으로 물리학을 주도하고 있었죠. 인생은 타이밍. 오펜하이머는 양자역학이 뭔지도 잘 몰랐지만 실험 물리학의 메카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러더퍼드, 톰슨을 만나 공부했고, 이후 이론 물리학의 메카 독일의 괴팅겐으로 옮겨 지도교수 막스 보른을 필두로 하이젠베르크, 유진 위그너, 오토 한, 폴 디렉, 파울리, 페르미 등 노벨상쯤은 기본 스펙으로 장착한 거장들을 접하면서 분자의 양자이론, 양자 터널링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며 23살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획득합니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계의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고, 미국 대학들은 첨단 물리를 장착한 젊은 과학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오펜하이머, 모교인 하버드의 제안을 뿌리치고 25세의 나이에 UC 버클리와 칼텍 두 군데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별, 연속적 중력 수축에 관한 역대급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세계적인 물리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버클리의 동료 물리학자 어니스트 로렌스는 입자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을 개발하여 훗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되었으니, 오펜하이머와 로렌스를 보유한 버클리는 미국 양자 물리학의 메카가 됩니다.
한편 오펜하이머는 30세가 되기 전까지 사회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한 주식의 폭락을 몇 달 후에야 알았고 32세 전까지 대통령 선거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버클리의 불문학 교수인 하콘 슈발리에와 절친이 되고 10살 연하였던 스탠퍼드의 의과대학생 진 테트록을 사귀면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슈발리에와 테트록은 공산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천재의 관심사 리스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오펜하이머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독파했으며 공산당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35세의 어느 날 오펜하이머는 어느 가든 파티에서 키티 해리슨이라는 29세의 유부녀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키티는 공산당 전쟁 영웅의 과부 신분으로 의사와 재혼하여 새 삶을 시작했지만 이혼에 합의하고 오펜하이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1939년 1월 독일의 핵화학자 오토 하는 중성자로 우라늄을 때리면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분열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합니다. 뉴스를 접한 과학자들은 핵 분열의 에너지는 엄청난 재앙을 만들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같은 해 8월 물리학자 레오 실라르드와 유진 위그너는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들어간 편지를 작성하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독일이 핵 개발에 착수할 수 있으니 미국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핵 개발 계획이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수뇌부는 미 국방청사 펜타곤의 건설을 감독했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을 총책임자로 이후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로브스 장군이야 탁월한 카리스마로 펜타곤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인물이라 당연한 인선이었지만 젊은 교수 오펜하이머의 발탁은 한편으로 의아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유명하긴 했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었으며 대형 프로젝트에 행정 경험이 전무했고 좌익 활동이 의심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면서 관계자들은 오펜하이머가 적임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자기 분야에만 좁고 깊게 몰입하는 데 비해 오펜하이머는 광범위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었고 한 분야에 집중하다가도 아이디어만 던지고 다른 분야로 갈아타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던진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자신은 노벨상을 타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핵개발은 현대과학의 종합예술이라서 다양한 첨단 분야를 지휘하고 조립할 수 있는 적임자는 오펜하이머가 딱이었죠. 레슬리와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위한 초대형 연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몇 군데 후보지를 둘러봅니다. 이 중 하나는 오펜하이머에게 첫사랑의 풍광이었던 로스앨러모스 협곡이었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곳이 연구센터로 낙점됩니다. 얼마 전 독일의 우라늄 연구센터 카이저 비렐름 협회의 소장으로 양자역학을 만든 하이젠베르크가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두 리더 레슬리와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한스 베테, 보어, 노이만, 울람, 텔러, 위그너, 페르미, 파인만 등등 절반쯤은 독일에서 협찬해준 월클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으며 연구비용 20억 달러, 최대 고용인원 13만 명이 동원된 역사상 최대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945년 4월 12일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졸중으로 급사하여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었으며 4월 30일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고 5월 9일 독일이 연합군에 공식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하지만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참전시켰던 일본은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7월 16일 맨하탄 프로젝트 팀은 뉴멕시코의 엘라모 고도에서 역사적인 트리니티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었으니 원자폭탄을 보유한 미국은 10일 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 파멸에 이를 것이다.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미국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의 리틀보이라는 우라늄 원자폭탄을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벤맨이라는 플루토늄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두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며 조선인 수만 명을 포함한 25만으로 추정되는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이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히로시마의 폭탄 투하를 성공하자 맨해튼 팀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드러나는 히로시마의 참상은 엄청난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독일의 수장 루즈벨트와 히틀러가 사망했고 일본의 패전도 시간 문제였기에 굳이 히로시마의 핵폭탄을 그것도 모자라 나가사키까지 날려버렸어야 하는지 거센 비판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독일의 항복으로 사실상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연합국이었던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참가하여 일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려 합니다.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이미 소련의 일본 전쟁 참전에 동의했었지만 트리니티 핵실험이 성공하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평양의 패권을 독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8월 6일 히로시마에 긴급히 폭탄을 투하했고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자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Anyway, 2차 대전은 끝이 났고 이후 세계는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냉전 시대로 접어듭니다. 1948년 11월 타임지의 표지 모델은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였죠. 그런데 1949년 소련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과학자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열합니다. 에드워드 텔러, 폰 노이만은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만들어 소련도 날려버리자고 주장했으며 원자력 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오펜하이머는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며 핵 반대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텔러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1952년 10월 31일 태평양의 엘루겔러브 섬에서 최초의 수소폭탄 마이크가 성공리에 테스트를 마치며 섬을 통째로 날려버리죠. 텔러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한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 메카시 상원의원의 폭탄 선언으로 촉발된 메카시즘 열풍에 휩싸인 미국 사회는 너 공산당이지. 많은 진보 지식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갑니다. 특히 핵정책에 반대하는 오펜하이머가 눈엣가시였던 원자력위원회장 스트라우스는 1954년 4월 그를 보안청문회에 소환합니다.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라는 주장이었죠. 절친이었던 슈발리에와 10여 년 전 나누었던 대화, 애인이었던 테트록과 배우자 키티의 공산당 이력, 공산당에 후원금을 납부했던 것과 FBI의 불법 녹취록이 혐의의 핵심이었지만 그가 스파이라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혐의만으로도 그의 위상은 추락했고 원자력위원회의 보안 라이센스가 취소되는 등 사실상 공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14살 때 여름 캠프에서 친구들에게 수모를 당하고도 자존심을 지켜냈던 소녀는 폭풍 같은 수모를 견뎌내는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오펜하이머가 청문회 기간 동안 눈에 띄게 늙어버렸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핵계획에서 멀어진 오펜하이머는 휴양지 버진 아일랜드의 해안가에 별장을 마련하여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프린스턴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천재들의 재능을 모아 좋은 성과를 만드는 데 여생을 보냅니다. 중절모에 담배를 태우는 오펜하이머의 모습, 이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1965년 오펜하이머는 후두암 진단을 받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했으며 1967년 2월 18일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사망합니다. 향년 62세의 나이였습니다. 1962년 오펜하이머는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추대되었으며 1963년 12월 2일 존슨 대통령은 오펜하이머에게 엔리코 페르미상을 수여하며 과오를 간접 사과합니다. 2022년 12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은 오펜하이머가 겪은 불공정의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애국심은 확인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스파이 혐의를 68년 만에 벗게 된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었으나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코카서스의 바위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조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으니 인류에게 원자폭탄이라는 불을 가져다준 오펜하이머, 불은 엄청난 혜택이자 재앙이었습니다. 인류에게 핵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의 위협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으며 2021년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는 핵융합 발전에 성공하여 인류에게 무한 에너지를 선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제프 베이조스는 AI가 결합된 핵융합 산업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세상의 파괴자가 된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는 핵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의 평전으로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책입니다. 핵벽돌 책이므로 호신용으로도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베트였습니다.